스타벅스 가면 다 주식 얘기만 하고 지하철 보면 다들 호가창만 바라보고 있어요. 뜨거울 때요. 시장 뜨거울 때는 손 대면 어떻게 되겠어? 손이 뜨거. 기는 거예요. 아파요. 모르겠다. 생각하기도 싫어. 팔아버리 다 팔아요. 그럼 희한하게 그때가 바닥이에요. 결국은 그 창업자의 속성을 우리가 그 인간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일론 머스크도 똑같아요. 2015년도에 얘기했어요. 그때 테슬라 모델 S 연간 생산량이 25,000대였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2025년 정도 되면 몇백만 대를 생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지금까지 테슬라가 판매한 차량 대수가 300만 대예요. 말한 거를 지켰죠. 좀 더 빨리 지킨 거죠. 옛날에 25,000대 팔고 있을 때 월가에서 테슬라를 그렇게 쌩 욕을 할 때 일론 머스크는 몇백만 대 판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웃었거든요. 야, 일단 자리나 잡고 얘기해. 야, 너네 재무적으로 지금 망할 거 아니야? 이러는데 몇백만 대 판다는 얘기했을 때 허무맹랑한 소리를 들렸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생산량 공장 3개 돌려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기가팩토리를 12개 이상을 만든다고 그래요. 기가팩토리 하나가 로봇이죠. 그 안에 사람 없고 다 대부분 로봇으로 돌아가니까. 테슬라의 최고의 제품은 모델 S, X, Y 아닙니다. 테슬라 최고의 제품은 기가팩토리예요. 기가팩토리를 찍어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12개 하면 지금의 생산량의 4배가 되겠죠. 그런데 얘의 장점은 뭐예요? 참 가슴 아프지만 여기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임금 인상도 없고 노사 분규가 없어요. 지금 페인트 칠도 페인트 칠 마감 작업도 로봇이 장갑 끼고 이렇게 해요. 네. 정말 소름 돋습니다. 지금 몇 가지 공정에는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데 그것도 다 사람을 덜어내겠다라고 하는 거고, 사람을 덜어내는 이유는 뭐냐면 이 공장의 효율을 극강으로 우주 최강으로 만들고 싶은 게 일론 머스크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로봇 덕후기 때문에 기가팩토리라는 로봇을 계속 개선시키고 이걸 진화 발전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 기가팩토리, 테슬라라는 자동차, 이걸 구동시키는 인공지능 다 합쳐서 로봇. 테슬라라는 회사를 한마디로 설명하다 면 거대한 지구에서 가장 큰 로봇 회사라고 얘기하면 모든 것이 다 통칭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의 뇌 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10년 전에 그걸 이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뜨문뜨문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을 계속 추적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알게 돼요. 남들보다 빨리. 그러면 그 종목에 대해서 남들보다 깊은 이해도를 가지니까 좀 더 편안함을 갖게 되고 경기 하강이 됐든 침체가 됐든 안 흔들릴 수 있어요. 멘탈을 잡아주는 건 사람에 있습니다. 사람, 기업, 섹터. 어떻게 3단 논법으로 분석을 계속 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달음을 얻게 돼요. 득도하면서. 이제 알겠다. 이런 순간이 있어요. 그다음부터는 공부를 좀 게을리해도 돼요. 왜냐하면 내 눈높이가 그 사람의 눈높이랑 비슷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을 난 신뢰를 할 수 있고, 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경영을 하고 있다는 건강만 하면 괜찮겠다. 저는 원래 천연가스 회사에 다녔어요. 저희 예산이 막 몇천억이 있었어요. 해외 기업 인수합병도 이제 에너지 기업 했었고. 그러니까 엄청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데이터를 얻었잖아요. 그때 느낀 게, 야, 에너지 산업도 데이터 산업이구나. 에너지 산업도 혁신 산업이구나 하면서 든 생각이, 근데 에너지는 파면 팔수록 고갈이 되잖아요. 데이터는 파면 팔수록 고갈이 안 돼. 야, 그럼 아마존이나 텐센트나 네이버는 대박인데? 그 생각을 한 게 2014년 이때부터. 그래서 첫 책이 2016년도에 나왔고, 스마트폰으로 코끼리 사기라는 책에 뭐 쿠팡 잘 될 거고 배민 더 커질 거고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렇게 됐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데이터에 올인을 한 거예요. 왜? 우리가 다니면서 데이터를 흘리잖아요. 스마트폰에서 계속 데이터를 상납을 하잖아요. 미국 사람이면 아마존, 애플, 구글, 넷플릭스한테 데이터를 상납을 하는데, 이 데이터는 걔네들은 돈을 받으면서 데이터를 상납받아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테슬라 차 사서 오케이 동의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운전하는 차에서 계속 데이터가 빨려 들어가서 테슬라의 AI 데이터 센터에서 그걸 가지고 알고리즘을 고도화시켜요. 이런 논하는 장사가 어디 있냐 이거죠. 왜냐하면 구글이 뭘로 법니까? 광고로 돈을 벌어요. 유튜브도 광고잖아요. 그럼 광고 수입인데, 광고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취향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취향 데이터, 뭘 검색했는지, 페이스북, 구글 이런 데가 다 그걸로 돈 버는 거거든요.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죠.
취향에 맞춰서 주연 배우랑 취향에 맞춰서 콘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네. 확률적으로 모든 것이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는 거고 결국은 이게 계속 심화된다. 그래서 제가 2016년도에는 데이터로 인해서 더 연결이 가속화된다라는 전망을 했었고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는 이것이 더 심화돼 가지고 AI, 로봇이 너무너무 효율적인 필수 불가결한 그런 존재가 우리 삶 속에 곳곳으로 침투할 것이다. 그래서 엄청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더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보고 데이터랑 연관 없는 건 아예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when에 왔습니다. when. 투자 시기 선택의 프로세스예요. 여러분이 여기서도 이제 이 프로세스가 완전 중단되거나 사고 정지되는 경우가 많죠. 어떨 때 이러냐면 수익의 사이클과 정반대로 대부분 가요. 자, 보시면은 이해되실 거예요. 언론 뉴스의 헤드라인에 막, 야, 테슬라 3배 됐다. 지금 실적이 어마어마하대더라. 성장주의 시대다. 아마 그때 계좌를 많이 트셨을 거예요. 그때 동학개미 운동도 일어났고. 그러면 그때는 뭐냐면 이 사이클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는 시기예요. 전형적으로 물리는 시기죠. 과도한 기대가 버블이 형성되는 시기. 헤드라인 뉴스에 막 투자 관련된 이런 것들이 바글바글. 스타벅스 가면 다 주식 얘기만 하고 버스, 지하철 보면 다들 호가창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전형적으로 이거는 시장이 뜨거울 때예요. 시장 뜨거울 때는 손 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이 뜨거. 디는 거예요. 아파요. 그런데 차가워지면 어떻게 돼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쉽게 마음이 멘탈이 흔들리죠. 그러면서 관심을 싹 꺼요. 요즘. 보기도 싫어. 안 보다가 다시 보면 또 기분 나쁘고 하다가 결국에는 모르겠다. 생각하기도 싫어. 팔아버리래. 다 팔아요. 그럼 희한하게 그때가 바닥이에요. 이거 거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저는 2020년 3월에 열심히 사자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 영상 중에 돈투 훈련소 이런 거 검색하시면은 3월에 사람들 막 한강 빠지고 싶다고 할 때 그때 투자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이 왔는데 지금 아직은 훈련소 들어갈 때는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이 한복판에 아직 안 왔으니까 2020년 3월은 쉬웠던 거는 왜냐하면 그때는 외생적인 충격에서 전 세계 모두가 돈을 풀기로 약속을 했으니 물리적으로 수위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배가 뜨겠죠. 댐 수위가 올라가면 가라앉았던 배도 그냥 알아서 뜨는 거예요. 그런 어떤 효과를 보는 거니까. 사실은 사람들의 투자에 대한 관심의 사이클하고 정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맥락 때문에 공포를 매수하라. 이게 유효한 것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무작정 오늘 빠졌으니까 오늘 들어갈래.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프레임은 공포 속에 투자를 하고 사람들의 과도한 기대감. 한때 이랬죠. 테슬라는 가고 또 가고 또 갈 거야. 테슬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때부터 떨어졌어요. 그죠? 근데 사실은 테슬라는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좋은 상황인데 주가는 어제도 폭락했습니다. 근데 알맹이로 보면 지금 테슬라는 2년 전 정말 핫할 때보다 더 좋아요. 본질을 보고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한테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그때 당시는 현금을 챙겨야 되는 시기인 거죠. 왜? 모두가 너무 좋다고 하면 그건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테슬라발 작은 사이즈의 버블이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작년 1월에 했나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그 이야기를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했었고 그때 비유를 했던 게 산업혁명 초기에 자전거 버블이라는 게 있었어요.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이런 사이클이 좀 더 느껴져요. 이렇게 멀리서 보고 100년, 200년의 어떤 자본시장에 대한 경제사, 금융사에 대한 역사 공부를 쭉 하다 보면 좀 더 몸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을 느끼기 위해서는 역시나 또 시황을 보면 안 돼요. 시황을 보면 여기에 말려 들어가니까. 데일리 시황 이거 맨날 즐겨보시면은 계속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 시황을 안 보고 아까 말씀드린 섹터, 산업, 기업, 창업가 요거에 대해서 계속 보다 보면은 나한테는 사람들의 공포가 나한테는 기회로 느껴지는데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은 수익의 사이클은 요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때도 또 문제가 뭐냐면 공포 속에 잘 산단 말이에요. 이것까지는 잘해요. 다들 그러죠. 매도가 안 돼. 못 팔아. 그리고 막 올라가잖아요?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보통 하는 행동이 기껏 잘 사놓고 3배, 5배 가요. 그러면 저는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제가 영상 촬영하고 그 다음에 몇 개월 만에 다큐 사인 5배가 됐어요.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원금 빨리 챙기세요. 버블이도 한 3년치 성장을 다 땡겨온 거다. 감당이 되냐. 메타버스 제가 한 몇 개 종목을 딱 찍었는데 그게 다 막 몇 배가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강 가서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들 좋아하지 마세요. 이거 메타버스발 버블입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몇 개월 만에 2배, 3배 좋아지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이
망상이 생긴 거예요. 야, 3년 후, 5년 후 난 다 믿을 거야. 이런 가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난 무서워지는 거야. 현금 챙겨야죠. 다 팔기 아깝다 그러면 한 반을 팔든 수익이 2배가 났다 그러면 원금 챙기면 반 남잖아요. 그래도 걔는 내가 투자했던 그만큼 있기 때문에 또 올라가더라도 손해보는 게 아니고. 근데 대부분 그런 판단할 때가 꼭지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한 1년 안에 우리가 바닥을 잘 잡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바닥을 잡아서 그게 주가가 나중에 2배, 3배가 금방 될 수도 있어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계획에도 없던 불타기 하는 거. 활활 장이 올라갈 때 묻고 더블루가 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타기. 이걸 미리 써놔야 돼요. 적어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때 가서 불타기 하게 돼요. 불타기 하는 순간 그동안 나왔던 수익이 그대로 반납을 다 하고 마이너스 1000을 투자했는데 2000이 됐어요. 불타기 하면 2000에 묶고 2000을 땡겨서 4000이 되거든요. 4000이 반토막 나면 마이너스 2000 되죠. 그럼 손실이 더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 원본 1000이었는데. 근데 그게 반이 아니라 3분의 1 토막 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 땡겨오는 2000은 누구 걸 꾸거든요. 그러니까 채무까지 질 수 있는 거고 진짜 이게 악순환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다가 고점에서 사서 바닥에서 팔 때도 있고 바닥에서 운 좋게 샀는데 고점에서 불타기를 해가지고 그 다음 하락장에서 와장창 다 깨져가지고 이런 거 한 3번 반복하면 나 앞으로 주식 영원히 안 할래 이래버리고 한 10년, 20년의 꾸준한 복리를 누릴 수 있는 이 주식시장을 멀리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하우에 왔습니다. 하우. 네. 맨날 이런 거 있잖아요. 언제 사고 언제 팔아요.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깨닫게 된 하나의 사고의 틀, 바로 이거 축구예요. 제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이거 특허를 내야 되는데 설명해 드릴게요. 수비수라 하면 무엇이냐. 압도적인 1등, 매출, 성장 다 좋아야 돼요. 수익성도 좋아야 돼요. 이거는 진짜 엄친하죠. 다 좋은 거야.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 이런 데들이 주가가 떨어질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긴 하지만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도 성장하고 수익성도 좋고 거의 독점적인 지위. 애플 제품을 대체 못하잖아요. 애플 빠들한테는 애플은 그냥 주어진 환경이에요. 신제품 나왔어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그죠? 미국의 이커머스 아마존이에요. 이런 회사들이 수비수예요. 이런 수비수들은 침체가 오든 어떻든 간에 반토막이 잘 안 나요. 네이버는 반토막 난 이유는 이제 한국의 원화 평가가 가치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본질은 50% 나빠지진 않았습니다. 수비수를 갖고 있으면 진짜 휴지 쪼가리가 될 일은 없다. 그래서 수비수는 사실은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한 종목에 한 10%를 담아도 돼요. 433 전략이다 그러면 이제 10분의 1이잖아요. 하나가. 그러면 4개 종목을 한다 그러면 하나에 10%씩 크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자, 보세요. 미드필더만 와도 어떻게 되냐면 성장성이 50%가 넘어가요. 이런 성장성 높은 기업들은 수익성을 좀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간신히 하거나 이익이 나더라도 이익이 되게 미미해서 이익이 적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순이익과 시가총액을 요걸 나눠주면 그걸 이제 PER이라고 하는데 기업 가치 대비 순이익이 큰 회사는 PER이 낮겠고 순이익이 작은데 기업 가치가 크면 PER이 되게 크겠죠. 예를 들면 제조업 업체는 PER이 10배인데 테슬라는 PER이 지금 한 100배 될 거예요. 야, 테슬라 100배 좀 미치도록 비싼 거 아니야? 근데 옛날에는 PER 계산도 안 됐어요. 몇 년 전만 해도 테슬라는 손실 나던 회사예요. 그러면 손실 나면 어디로 가냐면 공격수로 가는 거예요. 테슬라도 연식이 되니까 미드필더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PER이 40배 이상, PER이 30배, 20배, 10배 이렇다 그러면 수비수예요. PER이 40배 이상이면 좀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러면은 한 종목당 포트폴리오 5% 이상 담지 마세요. 그러면 수비수는 종목이 4종목이 되더라도 미드필더 종목은 그거의 2배 이상이 되겠죠. 근데 그 2배 이상을 하더라도 전체 포트폴리오에 수비수보다 많으면 안 되겠죠. 수비수랑 같으면 442가 되겠죠. 수비수보다 적으면 433이 되겠죠. 이런 식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미드필더에 테슬라를 넣는데 나는 테슬라에 대해서 진짜 하루에 2시간씩 공부하고 얘가 진짜 킹왕 짱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미드필더에도 10% 이상을 가져갈 수는 있겠어요. 근데 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 종목 정도에만 그렇게 비중을 두는 거죠. 진짜로 본인이 열혈로 공부할 종목은 비중을 좀 더 두셔도 되는 거예요. 미드필더기 때문에. 왜? 미드필더만 와도 망하진 않아요. 왜? 스스로 손익분기점이 낮기 때문에 추가적인 투자 없이도 회사가 영속할 수 있어요. 자, 공격수를 가면 어떻게 되냐면 경기 침체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회사들이에요. 왜? 매출 성장은 1년에 2배를 하지만 손실이 철철 나. 회사가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외부 투자자들이 냉담할 거 아니에요. 난 모르겠다. 너 이익 언제 낼 거냐? 이러면은
코너에 몰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격수 기업들은 진짜 비중을 좀 적게 가져가야 돼요. 여기 종목수가 더 늘어나든지 아니면 공격수 비중을 4, 4, 2 있으면 20% 정도로 줄이는 거죠. 수비수 다 합친 것보다 반 정도. 그렇게 하시면 리스크 관리가 되는데, 최전방 공격수는 공격수의 부분 집합입니다.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최전방 공격수는 공격수 중에서도 그 있잖아요. 공격수도 윙포워드나 이런 애들은 열심히 뛰는데 골대 앞에서 그냥 헤딩만 하는 친구들 있죠. 타겟팅 스트라이커. 이 친구는 축구 경기 시간 내에 한 5분도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골대 앞에만 있으니까. 엄청 위험한 거예요. 비중 작게 들어가야 돼요. 매출마저도 잘 안 나와. 그런 회사들이 꽤 있어요. 바이오, 그리고 트럭 자율주행, 무인 드론, 이런 거 여러분 관심 많잖아요. 들으면 혹하고 재밌죠. 비중 크게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5년, 10년 물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주식을 저는 투자하지 말란 얘기는 안 해요. 왜냐면 저도 해요. 어쩔 때는 주가가 궁금해서 한 주 살 때도 있어요. 아니면 액수로 100만 원? 그냥 던져 놓는 거예요. 네, 정찰병. 네, 좋은 표현이에요. 최전방 공격수를 다른 말로 하면 정찰병이에요. 얘가 가격을 난 확인하고 싶어.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최전방 공격수가 매출이 빡빡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거를 정찰병을 안 던져 놓으면 매출이 뜨는지 안 뜨는지 몰라요. 왜? 내가 잊고 지나니까. 잊고 싶진 않은데 관심을 갖고 싶은데 너무 위험해서 무서워서 많이 못하겠어 라는 종목이 이 최전방 공격수 카테고리고요. 1% 이내 혹은 한 주 혹은 1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기본 단위로만 사서 내 계좌에 찍어 놓는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방법이 또 뭐가 있냐면 증권사 계좌를 2개를 만들어요. 최전방 공격수는 진짜로 얘를 많이 담아두면 정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전방 공격수용 증권사 A라는 증권사는 내 본진이야. 얘는 후보 선수인 거죠. 언젠가 공격수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예비로 당금질을 해놓는다. 그러면 거기에 100만 원씩 이렇게 아니면 한 주씩 쫙 한 20개 종목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뭐 주가가 5분의 1 토막나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은 최전방 공격수를 커버를 해드렸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원칙을 안 지켜요. 1% 이 이내로 작게 해라 라고 하는데도 됐고, 종목 추천 오케이 하고 나서 20% 뭐, 아니면 몰빵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투기심이에요. 최전방 공격수가 10배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33에서 비중이 깨져버리잖아요. 이게 너무 커져버린 거야. 팔아야 되죠? 왜? 비중을 맞춰야 되니까 파는 거야. 대부분 그 타이밍이 고점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 수비수 대비 공격수가 너무 앞서 나갔잖아요. 그러면 나스닥이든 어디든 성장주가 너무 혼자 간 거야. 그런 상황에서 나는 비중 맞춘다고 팔았는데 얼떨결에 어깨에 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지성으로 433전법에 비중만 맞춰준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자동으로 리밸런싱이 돼요. 매도 타이밍이 나오고. 내가 최전방 공격수 비중 1로 넣었는데 이게 10배가 났어요. 10이 되는 거잖아요. 빨리 낮춰줘야 되죠. 그런데 그게 10%가 되는 과정에서 그 회사 매출이 확 떴다. 그럼 최전방이 아니라 공격수로 넘어오죠. 넘어오면 3배 비중 가져도 되니까 10배 났는데 3%는 갖고 있어야 되니까 10배 난 거에서 10 중에서 7만 빼면 돼요. 재밌죠? 테슬라가 그랬어요. 테슬라가 공격수였어요. 근데 주가가 5배 됐잖아요. 그러면서 순이익이 플러스가 됐어요. 그러면 미드필더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 팔 필요 없이 반만 팔면 되는 거죠. 제가 볼 땐 지금 테슬라는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공격형 미드필더, 메시 롤이었어요. 공격형 미드필더였는데 지금 약간 딱 그냥 미드필더 같아요. 한 종목 몰빵은 뭐냐면 투자가로서 얻을 수 있는 분산의 묘미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500년 전에 네덜란드에 암스테르담 거래소가 생겼을 때 그게 역사상 최초의 증권 거래소예요. 왜 생겼는지 아세요? 배를 한 대를 져서 한 대를 보내면 망하잖아요. 배 한 대 보내는데 중국 갔다 오는 게 엄청 리스크 있어요. 그때는 나무배고 배가 어디 가서 불시착 할지도 모르고 막 해적을 만날지도 모르니까 그 유태인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그래서 배를 구분으로 소유하자. 왜? 분산 투자하고 싶으니까. 왜? 한 대에 몰빵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쪼갠 게 주식 증권화한 게 그게 역사상 최초. 거래하게 한 이유도 역시나 이 리스크를 서로가 주고받을 수 있도록. 배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오는 길이래 라고 이렇게 비둘기가 날려줬어. 그럼 얘는 그러면 수익이 확실한데 그럼 주가 올라가 있을 거고 그때 파는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가 그때 선박 강국돼서 동인도 회사가 막 커졌잖아요. 그래서 네덜란드 패권국이 된 이유는 증권화가 했기 때문이고 핵심은 분산 투자예요. 개인 투자는 몰빵하고 기관은 분산하고 개인은 그럴 여유가 없어요.
이런 로직 갖고 있는 거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창업하고 싶어요? 왜 창업자랑 똑같은 상황이 되냐 이거죠. 나는 투자자로서 10군데 창업자들한테 빨대 꽂을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왜 포기하냐 이거죠. 엄청난 권리예요. 20, 30대다 그러면은 수비수 3개만 놓고 3, 5, 2, 3, 4, 3 이렇게 가셔도 돼요. 왜? 수비수를 좀만 둬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갖고 있는 시드가 50대에 있는 시드보다 훨씬 작아요. 확실하죠? 좀 공격적으로 가도 두 번째, 세 번째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 은퇴 자금이다. 이제 소득이 끊길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그러면 수비수가 단단하지 않으면 두 번째 기회가 없어요. 수비수를 5개. 전체 주식의 50%는 절대로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 안 망하는 회사들로 딱딱딱딱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회사들로 채워놓는 거예요. 재미없더라도 그런 걸로 해놓는 거예요. 들여다보면 재밌어요. 애플, 팀쿡 얼마나 재밌는데 요즘에. 안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기업의 DNA와 에너지와 상황을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면 육감적으로 종목에 대한 숫자, 매출, 이익, 성장, 주가에 대한 감이 옵니다. 그런 종목이 하나, 둘 늘어나서 한 10개 종목 되는 데는 한 몇 년이 걸려요. 여러분 6개월 안에 은퇴하려고 하지 마시고. 워렌 버핏이 왜 부자 된지 아세요? 워렌 버핏이 60살에 은퇴했으면 그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의 95%가 안 생겼어요. 그 이후에 95% 벌었어요. 워렌 버핏처럼 1년에 20% 꾸준히 버는 사람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90세까지 은퇴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60세 이후부터. 근데 이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포브스 선정 세계 부자 순위 가보세요. 창업자들이 많아요. 창업자 빼고 투자자, 순수 투자자 보시면 나이가 다 80세가 넘어갑니다. 뭔지 아세요? 오래오래 은퇴 안 하고 계속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6개월, 1년 만에 은퇴를 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게. 그것도 투자로 그 트리플 뭐죠? 3배 레버리지 QQQ 막 이런 거 사고 그 인버스 막 이런 거 ETF 막 사가지고. 여러분이 수천억 가진 헤지펀드가 아니잖아요. 그거야말로 기관 투자자들이 하는 거고, 탐욕으로 하시면 탐욕으로 말아먹습니다. 투자자는 은퇴가 없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바둑들 힘이 있으면은 난 투자를 하겠다. 저 그래서 은퇴할 생각 없어요. 80, 90까지도 할 거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턱걸이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정신 맑아지라고 기타도 치고 하는데,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좋은 투자 습관들이면 60 이후에 은퇴가 행복해지고요. 워렌 버핏 보세요. 투자는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60 이후부터 시작이에요. 그때까지 여러분이 어떤 역량을 만들어 나갈 것이냐. 그리고 그때 시드가 제일 클 거예요, 여러분. 퇴직금 나오고 뭐 애들 장가가고 하면은 자기의 시드가 딱 보이잖아요. 그럼 그거를 연복리 몇십 %로 앞으로 20년 동안 늘릴 수 있다. 그게 계산해 보시면 수십 배가 됩니다. 누구는 그렇게 늘어나고 누구는 안 늘어나가고, 그 역량을 여러분이 10년, 20년에 걸쳐서 장착할 거냐, 안 할 거냐. 여러분, 좋은 기업의 DNA를 가진 진짜 훌륭한 엑설런트한 기업 문화를 가진 회사 좋아하시죠? 여러분이 그런 역량을 갖고 그런 소프트웨어를 장착하셨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